궁금이 마요입니다. 두 아들과 홈스쿨하고 있는 여자 전블리입니다. 네, 오늘은 네. 성만찬 시리즈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찬에 관련된 그림 4장인데 잠깐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좋아요. 첫 번째 그림은 제일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이 그림은 모르기도 쉽지 않아요. 되게 많은 곳에 붙어 있잖아요. 집집마다. 네. 아마 만찬 시리즈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말하는 장면이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제자들 얼굴이 굉장히 생동감 있죠. 막 놀래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저런 그림이 뭐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표정이네요. 누구야 누구 막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스떡스떡하고 젠가가 들어가. 네. 그래서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그림? 생각 없이 봤을 때는 그냥 성만찬식이다 그렇게 봤는데 이제 어. 여기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웃음 많았던 도마도 그렇고 이 그림이 그게 다 표현돼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한쪽 손에는 칼이 잡혀져 있고 도마 이렇게 내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또 그대로 손가락. 표현이 돼 있고 맞아요. 그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그림을 그 전에는 그냥 뭐 만찬 장면인가 보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자세히 보니까 진짜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게 그 얘기했듯이 막 손동작마다 다 의미가 있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왼편에 앉아 있는데 주머니를 한 손에 쥐고 있어요. 약간 얼굴이 좀 시커멓고, 근데 요한은 막 손 모으고 있고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까 되게 생동감 있다. 꼼꼼히 보니까 되게 재밌다. 약간 만화 같이 네. 좀 살아있다. 네, 이런 캐릭터가 한 느낌. 명하면 네. 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이 그림이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져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어쩌서 이제 습하다 보니까 이게 다래가지고 계속 채색 작업을 하면서 또 그렇게 또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한 해석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3명씩 네 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창문 3개 이거를 또 삼위일체로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엣지님이 이제 미술 전공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래요? 놀랍게도 미술 전공하신 분인데 그 미술의 그 소실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아지는 이런. 네, 그러니까 다빈치가 굉장히 천재였다면서요. 그래서 이것도 구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게 굉장히 잘 표현돼 있다고, 또 정확히 예수님이 지금 소실점이고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오른쪽 눈에 이 원근법에서 가장 이렇게 소실점이 오른쪽 눈에 이렇게 맺혀져 있고요. 그래서 원근법을 되게 잘 활용해서 그렸고, 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있는 수도원 식당에 그냥 그려져 있어요. 벽화로. 그러니까 문 바로 위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고, 이 위에 바로 이제 창문이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이어져서 창문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주문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라는 이제 주문자의 그 가문에 갖고 있던 수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장이 이렇게 3군데로 나눠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 집안 상징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스포르차 문양, 그리고 부인 거, 그리고 양쪽에 뭐 아들 거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빈치가 이 창문에 맞춰서 좀 구도를 짜긴 했대요. 그 조화를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벽화니까 벽만 딱 생각해서 그린 게 아니라 건물과 그림과 이 공간에 대한 조화를 다 생각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내 뭉탱이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배운 여자 네. 물이 지어 있다. 네. 정리 역시 잘하셨어요. 작가.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참 생각보다 공부하면서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좀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그냥 그 글로 볼 때는 그냥 뭐 그랬겠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깜짝 놀랐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제자들 얼굴을 보니까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은 크나르의 또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빈치 그림이랑은 확실히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일단 구조 자체가 이렇게 긴 성찬 이 테이블이 아니고 동그랗게 좀 둘러 앉아 모여있고 있는 느낌. 시대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의상도 또 다르고. 그리고 누가 유다인지 정확하게 아, 알수 있게 그렇죠. 유다 너는 딱 노랭이 너다. 거의 뭐 유니폼 입은 수준으로. 확실히 우리 한국 알려주고 있어요. 이 미포야. 사람이다. 유다 너무 싫었어. 이게 아마 시대상이 예수님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디테일한 얘기는 또 그분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또 다음 그림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피테르 브레일의 농민의 결혼식입니다. 이건 우리 마유님이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네. 뭐 그림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브레일의 그림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귀여워요. 귀엽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 그렇게 해놨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이때도 되게 서민들은 백성들은 너무 배고픈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으면 잔칫날이라고 했는데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나 이때도 결혼식이나 마을 잔치가 있으면은 그때는 줄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요때 또 16세기거든요. 네. 이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부는 누군지 아시겠죠? 저기 네, 가운데 네, 이제 티아라 보이는데, 신부. 네. 근데 신랑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원래 결혼식은 뭡니까? 신랑 신부가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자기 먹기 바쁘잖아요. 진짜 현실적인 그렇죠. 그림이에요. 완전 리얼리티 돼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뭔가 이런 뭐 인간을 좀 미화시키고 이상화시켰던 시대라고 들었는데 입을 이렇게 와구와구 벌리고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작가가 굉장히 그 우리 서민들 보통 사람들한테 그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보통 시기 뭐 사람. 16세기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좀 고급지게 성화 뭐 이런 거 그리고 종교화 그리고 그 중에 성직자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림이 많았는데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만찬이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그림이 어떤 뭔가 흐름이 있어서 이 그림 4개를 묶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본 거는 우리 피테르 브레일이 뭔가 이제 날마다 일상의 성찬을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날마다 삶의 예배, 삶으로의 만찬 뭐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흐의 그림과 감자 먹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우리 고흐로 넘어가 볼까요? 감자 먹는 사람들. 브레일도 다 드셨나요? 네네, 감자로 넘어가 보죠 우리. 우리가 고흐 그림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해바라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또 너무 다르죠. 네. 근데 고흐의 초기 작품들이 다 이랬대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좀 괴기스럽다라는 네, 좀 더 거뭇거뭇하고. 네. 여러분들 좀 보고 어떠셨어요? 고흐 그림은 원래 되게 색감이 화려하고 그리고 좀 형태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약간 어른거리듯이 해서 사실 더 예쁜 그림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그림은 좀 얘기했듯이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굉장히 뭔가 꿈틀대는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꿈틀대면서 좀 아름답진 않지만 생동감이 있고 현실적인 보면은 식탁이 되게 조촐해요. 그냥 감자와 차가 전부예요. 그쵸? 네. 그리고 오른쪽 그 여인을 보면은 팔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왼쪽 남자도 되게 팔이 길고 그러니까 일하면서의 그런 사람들의 노고를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의 가족이 실존하는 가족이에요. 구르트 가족이라고. 그래서 이 가족을 몇 달 동안 가깝게 관찰하면서 또 따로 만나서 40번 정도를 따로 만나서 손을 보면서 그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그가 손에 대해서 되게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좀 숭고함 그리고 또 어떠한 경외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일한 사람만이 밥을 먹일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그림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림이 워낙 그렇죠. 이제 해바라기가 유명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평면화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도 제대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르네상스의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림은 평면인데 이 평면에다가 얼마나 깊이 있게 입체감을 놓는가가 바로 이 예술적인 완성도를 표현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그림은 평면이죠. 그런데 이 평면 속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입체감인 거예요. 그래서 천장, 요 벽에 요 원근법을 이용해서 요 뒤 예수님 뒤에 벽이 저만큼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원근이 이렇게 입체가 돼서 예수님 얼굴 머리 뒤편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이것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뒤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공간, 입체감이 돋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열과 그리고 식탁, 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야고보의 모습이라든지 도마, 아니면 빌립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표정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르네상스 예술의 아주 특징을 보여주는 다빈치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빈치 그림은 바로 그런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요 뒤에 보시면 요 그림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그림과 비교해서 보시면
요 위에 천장, 옆에 벽면을 통한 입체감이 이만큼, 뒤에 있는 벽면이 이만큼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입체감을 다빈치의 그림을 토대로 이렇게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닥에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 이게 다 입체감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신데 가만히 보시면 주변에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처럼 보이는 게 아니죠.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루카스 크라나흐는 제자들의 얼굴에다가 종교개혁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라나흐는 루터의 설교를 보이는 설교 형태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을 이 개혁자들이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정통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바로 요 브론유다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옷이 바로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수사가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이렇게 그렸고요. 뒤에 돈을 들고 있죠. 바로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수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 민중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테르 브레헬의 농민의 결혼식입니다. 브레헬의 별명은 농민들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농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주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 작가로 알려져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식탁, 음식, 나누는 이렇게 따르는 모습들, 농민들의 결혼이고요. 여기 신부가 있고 그도가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패러디해서 적용을 한 그림입니다. 브레일은 당시 종교개혁 이후에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을 따랐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 속에 브레일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민의 결혼이라는 장면이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는 식탁에서 하나님의 성만찬을 나누는 연장선상이 된다는 것을 브레일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심이었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물 따르는 사람,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인공들보다 훨씬 더 앞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칼뱅의 직업 소명서를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바로 그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직분들, 그리고 나누는 모든 식탁 교제들을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만찬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브레일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거룩한 성만찬의 연속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의 평전에 보시면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자신의 작품 2개를 꼽는데요. 하나가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발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언제 그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흐가 젊은 시절에 이제 런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벨기에 타이나주라고 하는 탄광 마을에 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었던 아버지와 그리고 고흐가 속했던 교구위원회가 고흐의 그런 모습을 달갑지 않게 여겨서 고흐는 이제 전도사직을 내려놓게 됐는데, 전도사를 감당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에 그 기억을 토대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그냥 평범하게 식탁을 나누는 모습을 그리긴 했지만 고흐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커피를 따르고 있고요.
감자를 먹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커피를 건네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성만찬의 연속성을 이렇게 감자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빵은 아니고 감자고요. 포도주는 아니고 커피일 뿐인데 비록 빵과 포도주는 나누지 못할지라도 이 식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만찬의 연속이라는 것을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의 숭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금색 액자를 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우리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베풀고 식탁 교제를 하는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성만찬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우리들은 바로 교회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것만이 성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의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시리즈로 4개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우리 엣지님, 전볼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순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성만찬을 좀 생동감 있게 다빈치의 그림을 통해서 좀 생동감 있게 만났고 크라나흐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걸 또 중세 버전으로 좀 약간 해석된 버전으로 좀 보기도 했고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서민들한테 내려가서의 만찬 그 당대의 맞아요. 어떤 현실적인 만찬이란 무엇인지 좀 보기도 하고 이제 고흐로 가서 정말 가족적인 약간 일상의 만찬까지 좀 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성경이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착착착 내려와서 내 삶까지 일상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그림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볼리님은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계시는 그림부터 그 정말 어렵게 일하는 탄광촌의 농부들의 그러한 식탁까지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저는 참 그게 믿음이라고도 한편으로도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성실히 살아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 네 그림을 묶어놓은 거는 성경에서의 그러한 삶도 되게 숭고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도 숭고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성만찬 시리즈를 보면서 성만찬이라는 게 사실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잖아요. 되게 성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우리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까지 보면은 주일에 예배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라 늘 일상도 예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래서 삶으로 예배자로 또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알쌤이었습니다.